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모두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은 없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그렇게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결론도 같았습니다.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불기소 처분 등과 관련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정지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98일 만에 출근한 최 원장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고,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 기간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사퇴 압박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는 검사들의 재량을 넓게 인정했지만 필요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감사원이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한 허위 제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제보라고 보기 어렵고 2차례 기간 연장만으로 강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 보고서를 시행하도록 한 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국회 현장 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훈련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절차에 대해 헌재는 검사의 재량을 다소 폭넓게 봤습니다. 헌재는 출장 조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만큼 경호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허위 브리핑 논란에는 오랜 시간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 발언을 했을 수 있다면서 의도한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증거 수집을 위한 필요한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검사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별개의 의견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감사원장의 일부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전선을 돌렸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여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애초 거대 야당에 밑보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탄핵소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정치적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선고라고 호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세력의 방탄, 보복, 줄탄핵이 8번 연속 기각됐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재가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파면 결정을 받진 못했지만 감사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공직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헌법 수호 목적에서 적법 절차를 거친 탄핵소추를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헌재 판단도 부각했습니다. 재발 방지, 또 헌법에 대한 정의, 해석 그런 것들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소추가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다만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을 주시하며 추가 대응은 자제한 채 윤 대통령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 안에서 거론돼온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는 당분간 동력을 얻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수세에 물렸던 여당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까지 역공을 펼 걸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걸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항고해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라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후 구속기간 계산 문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천 처장 개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 원칙을 깬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이라는 주장입니다.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한다며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에서 공수처 수사권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게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이 대거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압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천 처장 발언으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도 거듭 강조했는데 다만 역풍을 우려해 탄핵 카드까지 꺼내는 데는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선고의 변수로 작용하리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여야 모두 여론전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검찰은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다시 한번 고심에 돌입했던 검찰.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 항고해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지만 결국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인데다가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선 법률 해석상의 논란이나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안팎의 갖은 논란 속에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문제 등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헌재가 최재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 만장일치 예상하셨습니까? 네, 저는 예상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준수 사실 방통위원장 그때 나왔을 때 4대4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도 좀 비슷한 기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달리 본 게 사실 그때 굉장한 좀 여론의 역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딱 봉직한 사람을 가지고 얼마만큼 심대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고 탄핵하느냐. 근데 그거를 이제 4명이 그것도 인용 판결 내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조항에, 감사원장 같은 일부 조항에 법률적 권한을 조금 위배하는 듯한 그것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라고 정리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29건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13명을 강행했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8명 기각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줄줄이 줄기각이 나올 텐데 과연 이 부담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본인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 계엄을 사용할 때 얼마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계엄으로 돌파를 했을까라는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이 현재 평이 막판에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지금 줄이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잘못했다고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 전국 운영과 그다음에 헌재 판결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뭐 대책을 마련할 수 없겠지만 이 여론을 어떻게 좀 반전시킬 것인가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보면 말이죠. 이게 최 원장, 특히 감사원장이 주요 이제 핵심 쟁점이잖아요. 검사들보다도.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헌재의 결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이 되는 건데 일부 이제 위법하다는 것도 나오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최 원장이 말이죠.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회 열람 없이도 감사 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이런 것들이 위법하다라고 이제 헌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정영미라든지 정계선, 이민선 이런 재판관들은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로 훈련 개정한 것도 위법하다라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어요. 별개 의견을 냈지만 이거 역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각됐는데 저도 이건 기각될 줄 알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헌재가 밝혔듯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위법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도 기각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건 그 내용이잖아요. 민주당의 이른바 줄탄핵. 지금 벌써 이제 오늘 네 명이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8명 기각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줄탄핵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국가 비상사태다. 뭐 여러 가지 국가 비상사태 중에 하나로 이제 예를 들은 건데. 예. 근데 이건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게 헌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지금 국회의 이 탄핵 소추 행위는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시를 했어요. 검사 3명에 대해서. 네, 예. 검사에 대해서 말이죠. 검사 3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줄탄핵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국정마비에 이렇게 했다라고 볼 근거를 헌재가 미리 사전에 차단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에 대한 헌재 판단이거든요. 이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의 파면의 방어 논리 이를 계속 폈던 거 아닙니까? 줄탄핵이라든지 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파면 방어 논리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헌재가 먼저 판단했다. 그냥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탄핵 소추권 남용을 볼 수 없다. 물론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이런 행위들이 위법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특히 국회가 탄핵 소추한 것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 남용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줄탄핵이었기 때문에 이 계엄으로 연결됐던 거라서 이게 지금 기각돼야 된다라고 이제 윤곽근 변호사 아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드립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계기가 최재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라고 언급했다고 나경원 의원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줄 탄핵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해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아직 지금 평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결도 안 나왔고 평의가 진행 중이라고 다들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보십시오. 민주당이 누구누구를 탄핵을 했습니까? 주로 보면은 사정기관장. 그다음에 사정기관에 근무하는 검사들, 그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면 주로 합의제 기관장들, 자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그 감사원장 이런 이제 합의제 기관장들 했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 이른바 이상민 장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표적 탄핵을 한 거예요. 표적 탄핵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특히나 감사원장은 뭐냐면 감사원은 사실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는 성격을 가지고 모든 행정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심지어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원장을 뭐라고 탄핵했습니까? 불법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를 탈탈 털어서 탄핵한다. 그다음에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서 부실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아니 최소한 제가 보기엔 국정감사 지적사항 가지고 탄핵을 한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불러놓고 당신들이 이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따지면 될 일을 탄핵 사유를까지 가서 탄핵을 통과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취임하고 나서 정부조직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해서 부처 하나 마음대로 내가 하지도 못하고 내가 무조건 거부권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나를 거부권에 전국에 몰아넣어서 나를 불통 대통령으로 만들고 마지막까지 헌법기관으로 불리는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해? 아마 트리거가 됐을 수도 있다. 전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도 보이죠. 물론 대통령의 계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헌법적인 약간 그 위헌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이건 불문가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 탄핵 선고에서 사실은 대통령의 위법하고 위헌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다뤄질 거예요. 저는 일부 인정될 것도 많다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냐. 이 문제를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고민한다고 본다면 감사원장의 이런 무리한 탄핵에 대한 기각 이런 것들이 일부 여론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재판관 전원 8명이 같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기각에 대해서요. 과연 탄핵 심판에도 전원 일치 의견을 낼까?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그 전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언제 이제 선고를 내릴 거냐, 결정 선고가 이루어질 거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8대 0이냐, 6대 2냐, 뭐 7대 1이냐,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각하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각하는 전 말이 좀 안 된다고 보는 게 각하는 이게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하는 전 뭐 경우에서 넣지 말아야 될 것 같고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인데 저는 이게 보세요. 지금 저나 뭐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다 제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탄핵 한 것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하지 않은 거예요. 기각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과 검사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 이 탄핵 이런 것들은 크게 남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물론 자신들의 견해를 얘기합니다만 일단 헌재 사법기구의 판단이 나올 때는 그 법조문에 의거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 이럴 때는 말이죠. 예. 보통 자신의 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분명히 탄핵 소추권 남용을 볼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 12.3 계엄의 중요한 트리거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방아쇠가 됐다.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탄핵 아닙니까? 줄탄핵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8명의 지금 전원 일치로 기각을 시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이 탄핵, 줄탄핵에 대한 8명의 생각을 여기 은근히 나타낸 걸로 봐요. 그걸 제가 주장한 논거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이 줄탄핵을 가지고
설령 위법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오늘 현재 이 판시로 없어진 거 아니냐.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쟁점에 관해서는 다른 거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원 일치로 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앞서서 오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하면서 좀 반대편의 분노를 좀 느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일각에서 그런 희망 섞인 분석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도 헌재 잘한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쾌하게 8대 0으로 나올 것, 그다음에 사실 심리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던 사안들을 이렇게 오래 끌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거 그냥 즉각 했었으면 뭐 한 달이나 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이걸 굳이 이제 대통령 선고가 임박해진 시점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오해를 혹시 대통령의 그 인용됐을 때 여론 무마용으로 미리 이렇게 흘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게 더 부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그 무리했던 탄핵에 대해서 8대 0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국가적 이게 부합하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그러면 다시 또 그 대통령을 8대 0으로 하나 이런 생각.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양측의 주장도 팽팽히 맞섰고 광장의 여론도 팽팽히 맞서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법리적 논리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정치적인 주장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후 정당성을 갖고 있고 사후 동기성을 가질 만한 논리적 법적 이런 근거들을 정확히 꺼내놔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기술을 그러니까 그 선고문에 담는 것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선 우리 강요들에 대한 이런 탄핵들을 우리가 8대 0으로 기각시켰으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하게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헌법재판소 꼼수를 부린 거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절차적 정당성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아니 헌재가 이렇게 똑바로 판단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더 엄중히 판단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저는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제 더 중요해진 거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더더군다나 그 선고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게 관건이지 지금 제가 보기에 일부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포소경으로 깔았을 수가 있다는데 그건 헌재를 너무 가벼이 보는 행태 같습니다. 사실 헌재가 지난해 12월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언제 선고가 날지도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헌재는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평의 과정에서 아마 이제 그 평결을 나중에 해야 될 거냐. 평결은 표결하는 거예요. 예.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 이걸 표결하는 게 마지막 평결입니다. 그러니까 평결은 선고 뭐 1시간 전 바로 당일날 해왔어요. 그만큼 이제 극비에 붙이는 거죠. 평결을 미리 하루 전이라도 하면 그게 또 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결은 당일날 하는 건데 그 평결하기 전에 지금 어쨌든 결정문 초안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결정문 초안이 있고 여기를 다듬는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결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이제 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른바 광장에 저 너무 갈라지는 이건 전혀 무시할 수 없죠. 여론이라는 거. 또 여론에 따라서 완전히 흔들려서 하지는 않겠죠 헌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보다 우리 지금 말씀처럼 보다 아주 정교하게 또 다듬는 과정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길어지기 원래 이제 대체로 내일로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내일은 뭐 아닌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뭐 다음 주 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봐야 많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단지 이미 이제 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넘었어요. 이제 최장 이제 평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판단이 오히려 전 뭐 이건 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걸로 해서 다시 여론이 바로 기각이다라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 5개 쟁점이 지금 있잖아요. 헌재가 심판한 탄핵 사유가 5개 사유 중에서 과연 이제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없는 것,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딱 5개입니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과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헌법소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했는데 오늘도 헌법소 의지를 또 얘기했어요. 오늘도 판시할 때 탄핵 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헌재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소 의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주문에.
오늘도 또 헌법소 의지를 얘기했거든요. 전 그래서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행위가 현재 재판관들이 보기에 과연 이게 헌법을 수호하는 거에 맞는 거냐? 전 그걸 중점적으로 본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볼 여지가 많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나 변론 과정을 볼 때 그렇게 돼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런 논거에서 인용이 전체 전원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애초 유력했던 내일 선거는 이제 물 건너간 네. 것 같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다음 주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언제쯤 선거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3말, 그러니까 4초보다는 3말이 가능성이 높다. 3월 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평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논란적 요소들, 논쟁적 요소들, 그다음에 충돌적 요소들을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 다 제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뭐 일종의 뭐 콘클라베 방식이라 그래서 자꾸 이제 모아서 이제 국민들이 다 설득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오히려 원사이드하게 8대0으로 해주는 게 나중에 사후적인 어떤 그런 충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부 뭐 보도나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갈리고 있고 정치권도 대립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명백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헌재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헌재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이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데 자 그러면 위헌 위법적 요소들 다 압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뭐 포고문에 있던 거 이런 문제들 다 압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직을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냐?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고문에 이제 이걸 담아야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파면을 시켜야 대통령 파면을 시켜야겠다면 그 파면의 위중함과 엄중함을 잘 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허술하거나 그게 조금 미비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점들을 아마 헌재가 고려하기 때문에 전 그래서 오히려 뭐 5대3이니 6대인지 이건 뭐 저희가 예상하는 건 의미 없겠습니다만은 헌재가 그런 걸 다 녹여서 간다 그러면은 평의 절차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3월 말로 예상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타당한 정도 예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줄탄핵 비판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이게 뭐 약간의 전략 미스를 시인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어느 정도 시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정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아까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헌재 판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숫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현재 보세요. 8명이 다 기각됐어요. 이 자체가 검찰도 말이죠. 구속해서 기소한 다음에 무죄가 나오면 이 검찰 비판받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여러 번 탄핵을 해가지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부 기각됐다고 해요. 지금 전 장관도 그렇고 검사들 그렇죠. 감사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뭐 사과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탄핵 소추권 남용을 볼 수 없다는 말을 안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겠으나 일단 헌재가 어쨌든 법률적으로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과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으로 우리도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을 해야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인정하고 인정해야 돼요. 뭐 다 잘했다고 할 수 없죠. 탄핵을 너무 많이 했던 건 사실이죠. 단지 그게 과연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쨌든 현재 탄핵을 계속 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헌재 판단이 다 기각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거기서 책임감 느껴야죠. 네.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줄탄핵을 한 거는 사실 우리도 기각될 걸 알았지만 윤석열 정부를 좀 고립시키고 윤 대통령을 정치적 코너로 몰겠다는 의도였는데 이게 계엄이라는 초강수로 나타날지 이게 몰라가지고 이게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이 줄탄핵에 대한 줄기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리니까 이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못한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시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현 국민의힘 여당을 아주 코너로 몰아서 벼랑 끝 전술을 한번 펼쳤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올지 몰랐으니 이게 지금 혼선이 돼가지고 줄기각이 지금 정치적인 부담이 되고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은 좀 확장 전선을 펼치는데 발목을 잡으니까 이게 좀 전략적 미스가 아니었냐라는 전 소회로 저한테 들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29건 발의했고 그중에서 본회의에 가결된 게 13건, 그중에서 지금 8건이 기각이 전부 다 됐습니다. 그렇죠. 5건은 아직 심리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30번째 탄핵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나름대로 검찰의 논리를 가지고 직시항고를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탄핵한다, 아마 그 부분도 헌재로 간다면 말이죠. 탄핵소추가 의결이 만약 돼서 헌재로 간다면 기각될 확률이 거의 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걸 할 리가 없겠죠. 지금 보세요. 아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그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뭐 자꾸만 우리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장목 권한대행과 신부정 검찰총장을 단행하겠습니까? 여품 불 확률이 높죠. 그건 제가 봐도 전략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봐도 나름대로 그 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 탄핵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당에 대한 걸 비판을 하면서 비명계 인사들, 네. 대표 인사들을 만났어요. 어쨌든 뭐 간담회 형식으로 목소리를 맞췄는데 그 비명계 검찰 유착설 그 발언은 어쨌든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고마워야 될 건 하나죠.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그 당내 그 정말 엄청난 불화를 일으켰던 이제 이른바 스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통자 색출설 아닙니까? 사실 정치 지도자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죠. 그 사실 그 제대로 된 공천이 아니어서 비명 행사라고 한 것을 그 말을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나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그때 당내 그 검찰 세력과 내통 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나의 어떤 그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건 사실 지도자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얘기였고 그 당시도 상황이 그랬잖아요. 마치 통합 행보한다고 뭐 박용진, 김부겸 다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컸죠. 근데 그걸 일거에 덮어준 게 윤 대통령 어쨌든 구속 취소 석방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좀 후반기에서 좀 더 만회하겠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든 누구든 간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독선과 뭐 일극을 비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민주당의 주장 아래 지금 다 묻히게 됐어요. 이른바 지금은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 지점을 또 파고들어서 어제 텐트 아래서 또 다른 통합의 행보를 했지만 저는 뭐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협력해 주는 듯 그다음에 같이 함께 해 주는 듯 보이지만 분명히 보십시오. 좀 이따가 나오면 당신의 진정성과 그 당신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박용진은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로 인해서 단일 대우와 그다음에 좀 느슨해진 지지층을 강고하게 결집하는 정치적인 부수적 효과는 거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죄를 지게 됐다. 지금은 잠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 우리가 일기 하루 쓰지 않는다고 본인의 삶이 달라지고 없어집니까?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기록되는 엄청난 실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지금 80여 명이 헌재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아직도 뭐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뭐 행동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해서 헌재에 항의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탄원서 제출하고 릴레이 시위하고 그게 뭐 사실상 당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헌재를 압박하는 걸로 비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선을 긋는 거라고 봐요. 그건 뭐 그 개별 행동이다 의원들의 우리 당에서 하는 거다 그거를 분별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으로 오늘까지도 계속 시끌시끌했는데 그러면 그 검찰의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천 처장이 얘기한 것. 결국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봐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다르죠. 이거 천대엽 행정처장도 대법관 중에 한 분이고 법원 행정처장이면 분명하지만 이거는 법원의 행정을 얘기하는 거지 대법관이라는 것도 전원 합의체가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왜 마치 대법원의 입장인 것처럼 대법관 개인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국회 나와서 더군다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천대엽 그 처장의 취지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실무 관행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법원 판례로서 이거를 정착시켜라. 그러니까 이 혼란을 수습하는 그 과정으로 이번에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법원 행정처장이자 대법관이라는 직위를 가진 분이 국회 발언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논란이 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장관도 수사지휘권이 있는 분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 법원이 했다고 법원은 이게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을 때 대법관이 이런 얘기가 물론 이제 절차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도 다른 문제지만 아니 1차적 법원이 하지 말라고 했고 검찰이 안 하겠다 했는데 이 모든 행위가 없었는데 대법관이
이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 우리 상권 분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국회에서 얘기하더라도 이거는 대법원의 의견이 전제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그 취지의 맥락은 저는 실무 관행이 지금 전혀 없고 혼란스러우니까 이거는 법원 판례로서 받아놔라 당신들이 그 취지로 얘기했는데 마치 그것이 대법원의 의견처럼 비춰지고 이것이 마치 강행 규정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 점은 저는 조금 천 대법처장이 좀 오버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뭐 석방 이후에도 즉시항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네네. 입장을 밝혔었고 사실 내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대검찰청이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미 석방이 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적인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만약 석방이 안 됐다면야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게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한 겁니다. 이건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게 이게 상당히 뭐 단순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건 저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 삼권분립이다 아니냐의 관점에서 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있고 어쨌든 간에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만약 그 과정 속에서 상급심이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소감이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법무부도 이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유난히 지금 대검에서도 그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하자고 그랬고 벌써 지난주 얘기입니다만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보통 항고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이게 설령 유신 헌법에 의해서 이게 조항이 개정된 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게 1973년도 일이에요. 이게 보석, 그다음에 구속집행 정지, 보석 취소. 그래서 두 개는 앞서 말한 두 개는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이건 아닌데 구속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다르다고 명백하게 헌재가 판시한 게 있어요. 구속집행 정지하고 달라요. 구속 취소는 완전 구속을 원천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위중하다고요. 구속 취소라는 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왜 안 받아보냐 이런 얘기예요. 법원이 그래서 인용을 안 하면 그냥 그때 다시 계속 석방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가 내일 자정까지인데 이렇게 안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날과 일로 계산하는 것,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정확히 구분되어 있다고요. 근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날, 일로 계산한다라는 게. 그 체포영장은 48시간이라고 시간으로 나와 있고 이걸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헌 소지가 나올 걸 왜 검찰이 먼저 판단합니까? 법원이 판단하면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법원이 위헌 소송을 내면 헌재가 판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천대엽 처장도 마찬가지고 이걸 즉시항고를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검찰 내도 여러 가지 지금 이 검사들의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판단이 물론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총장의 지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 열고 네. 삼권 분립이고 재판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당에서도 뭐 비슷한 논조고요. 야당에서는 오늘 아침에 대검을 항의 방문했죠. 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신 시대 산물 맞아요. 그러니까 인신 구속을 법원이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묶어두는 아주 일종의 악의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근대적이라 없애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왜 대통령부터 적용되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럼 앞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시간으로 적용하겠다면 될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비판받는 지점이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다시 법원 그 대검의 기획과장 명의로 전국 그 검찰에 그래도 다시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대검의 그 잘못이라고 봐요. 아니 대통령이 적용했으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지 왜 그것이 일회성으로 갑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대검이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숙고하고 좀 더 그 공론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 부분에 법원을 판단받기 싫으면은 대검 지휘부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시간으로서 모든 피의자들에게 판단해줘라는 지침이 내려갔었어야죠. 그게 안 내려가고 날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위인설관 아니었냐 이런 지금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저 대통령에게
특혜 적용됐다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천 처장의 개인 의견도 저는 어쨌든 논란이 있고 좀 논박이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제도의 부실이라고 보는데 검찰이 여기에서 일관성 있게 못했다는 점은 저는 뼈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종의 자기 모순이에요. 지금 이게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해서 난로 계산한 게 말이죠. 그래서 직장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국 검찰청이 지방검찰청에다가는 여전히 난로 계산해라.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이건 설명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적어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난로 계산하라고 지침은 또 내려놓고 그전에는 그러나 여전히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거를 그럼 난로 계산을 또 위헌을 계속 하라는 겁니까?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아무리 그쪽을 이해하려고 생각해봐도 이건 거의 전 뭐 자기 부정 또 자기 보선 또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이 구속 취소 청구 사례가 사실 그동안은 굉장히 드물었었잖아요. 드물었죠. 그런데 없었죠, 공천계의 거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 취소를 청구했더라고요. 윤 그러니까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되는 걸 보고서 했다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법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성과 타당성,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래서 재판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 소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말씀처럼 그런 피의자들이 지금 다시 구속 취소 당연히 청구하죠.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거 다 그럼 석방.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날로 하려면 또 지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날로 하라고 해놓고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직시하고 포기하고. 예.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아주 큰 실책을 범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은.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도 짚어볼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의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 국민 여론이 이런데 최소한 헌재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그 과거와는 달리 좀 신뢰하지 않는다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내가 수용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불복하겠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논리적이든 논쟁적이든 그다음에 사후 충돌적이든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한 아주 정말 우리 역사책에 실리고 교과서에 실릴 만한 판결문이 나와야 됩니다. 선고문이 나오지 않으면 자 보십시오. 지금 절반 가까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 와중에 지금 빨리 뭐 다음 주에 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논제 대치되는 그런 충돌하는 그런 지점.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제기된 무슨 뭐 증거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진술에 대한 오염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헌재가 변론은 제기하지 않더라도 다 들여는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녹여놔서 그런 선고문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이 여론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정치권이 이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는 헌재가 이걸 명백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중차대한 신념을 가지고 저는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탄핵 심판 전망도 함께 보겠습니다. 인용 파면이나 직무 복귀 지금 전망과 의견이 조금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인용 파면은 다 줄어들었고 지금 직무 복귀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고 전 뭐 하나의 추세로서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이게 확 벌어졌었어요. 벌어졌다가 요즘 조금 다시 줄어들고 이제 이런 건데 아마 이제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헌재 재판이 늦어지면서 말이죠. 어떤 그런 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여론이라는 게 점점 이제 일반적인 탄핵 반대 찬성에 대한 여론이 워낙 광장에서 탄핵 반대 규모가 커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따라서 저는 방향성이 물론 중요하죠. 방향성도 중요합니다만 마냥 늘어져서도 안 돼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지금.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때는 훨씬 쟁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더 늘어났어요, 지금 시간이. 근데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물론 6개월 이내에 하면 되긴 돼요. 그럼 6개월 갈 겁니까? 12월 14일 날 접수됐죠, 헌재. 그럼 6월 달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의할 수 있나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미 거의 다 쟁점 정리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 이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다듬고 이런 과정이라고 좀 봐요. 예.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는 크게 그야말로 그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100m 앞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이 뿌연 모습이었죠. 짙은 안개와 스모그가 뒤섞인 탓이었는데요. 수도권에는 올해 첫 황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이었던 도심을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안개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출근길. 차선조차 보이지 않은 도로에는 오직 차량의 불빛만 희미하게 비칩니다. 아파트 단지와 고층 건물들은 마치 흐린 필터를 씌운 사진처럼 흐릿합니다. 짙은 안개에 공기 중 먼지까지 뒤엉켜 제 뒤로 보이는 도심 풍경은 흰 도화지 위에 번진 잿빛 물감처럼 온통 흐릿합니다. 대기 정체로 쌓인 오염물질에 안개와 스모그까지 겹쳐 하늘이 더욱 뿌옇게 흐려진 건데 오늘 아침 곳곳에서는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남산타워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쁘더라고요. 아침에는 진짜 한 100m, 200m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쁜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안개와 스모그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지만 지상의 공기는 여전히 탁했습니다. 특히 정오 무렵 서울과 수원에서는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밤새 은결 효과로 인해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형태가 나타났고 아침 이후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위아래로 공기가 섞이는 효과 때문에 상부에 있는 황사 입자가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황사가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아 울산에서는 세제곱미터당 19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173, 경기 양주 172, 충남 당진 169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한 달 평균보다 3배에서 6배가량 높았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황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북만주 황사의 양이 많지 않은 데다 상층을 지나던 황사가 지상으로 충분히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황사는 오늘까지만 영향을 주고 내일은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은 하늘은 깨끗하겠지만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영하권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갑자기 통보받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존 해명과 달리 사전에 이미 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800억 원 넘는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홈플러스 납품업체는 물론 개인 투자자로 피해가 번지는 상황에서 금감원 직접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갑자기 신용등급이 하락해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회생 신청 7일 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1차 통보를 받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1차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틀 후 28일에 신용등급 하락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통보를 받은 지난달 25일 홈플러스는 마지막으로 전자단기사채, 즉 전단체 820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홈플러스 전단체 발행 주관사 중 하나인 신영증권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면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향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5년 5천억 원을 투자한 후 수억 원의 운용보수를 챙긴 사실을 들어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홈플러스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전단체를 산 개인 투자자 20여 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홈플러스와 증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변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피해 이슈에 대한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중으로 한번 그 계획을 좀 짜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좀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지침을 좀 받아갖고 한번. 금감원은 이 원장 발언 후 홈플러스 기업 어음과 전단체 인수 증권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해 신용평가사 두 곳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납품업체들이 대금 지급 관련 불안을 호소하자 정부가 나서 홈플러스의 신뢰 확보를 위해 지급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홈플러스와 납품업체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정상적 거래를 이어가려면 납품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 4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영유아와 N수생 교육비는 포함도 안 된 건데 지난해 32조 원대인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맞먹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아이들은 학교 체육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학원으로 향합니다. 고물가에 힘들어도 부모는 학원비만큼은 못 줄입니다. 그냥 생활비 반은 사교육비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럼 가방, 옷 이런 그런 거 사는 것들 그런 거는 많이 줄이고 사교육을 줄이진 않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새 학생 수는 1.5%, 8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7.7%, 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감소했다가 최근 4년간 계속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9.3% 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 학생만 보면 1인당 월 59만 2천 원으로 7.2%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1.5%포인트 상승하며 처음 80% 선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앤 정부 대책이 무색한 이 같은 결과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불안감에 고물가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학점제와 함께 크게 바뀐 대입제도를 처음 적용받는 중학교의 경우 초중고 가운데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이 9.5%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1의 지출 증가율이 9%를 기록한 것도 갑작스런 의대 증원 발표 영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공교육서부터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들이 또 경쟁 사회 되다 보니까 좀 더 그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자녀들 좀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공교육 영역인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6.8%로 한 해 전보다 4.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고등학생의 EBS 교재 구입 비율도 수능과의 연계율 감소 영향으로 4년 연속 줄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가 있는 34살 이지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이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서 관련 법에 따라 최소 유예 기간을 두고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34살 남성 이지연입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최소 법정 유예 기간인 닷새가 지난 뒤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서천 사곡리 공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를 당해 힘들어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살해하신 거예요?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 흉기를 며칠 전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이 된다는 데 속아 금융권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는 세상을 원망한다,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행으로 결론내고 사건 기록과 이 씨의 신병을 지난 1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좌표가 잘못 입력된 것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했다며 조종사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 폭로로 시작된 배우 김수현 씨 사생활 의혹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명백한 근거와 함께 다음 주에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과 사귀었다는 의혹이 재점화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당시 메시지와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 사실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며 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진 등이 추가로 공개된 뒤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이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미지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광고계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김수현은 여러 기업의 모델로 활동 중인데 공식 SNS에서 김수현 얼굴을 일단 내리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수현 소속사는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조문이 내일 오전부터 가능합니다. 휘성 측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렴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화제를 모은 다이소. 그러나 약사회 반발로 납품을 중단하는 제약사도 생겼습니다. 공정위가 대한약사회를 현장 조사하면서 갑질 의혹 확인에 나섰는데요. 다이소와 약사회의 갈등 속에 일부 편의점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나서면서 6조 원이 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놓고 유통 채널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화제를 모았던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지난달부터 대웅제약과 일양약품의 제품 판매를 시작했지만 일양약품은 닷새 만에 추가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가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입점시키고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제약사를 비판한 뒤 나온 결정이라 약사회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만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를 압박해 다른 유통 채널을 견제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은 셈이라 파장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전문 의약품이 아니면 이런 건강기능 식품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좀 더 가깝고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 22년부터 6조 원을 넘어서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유통 채널은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채널을 조사해본 결과 70%에 가까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배송비 때문에 대용량 구매를 선호하는 만큼 소용량 저가 제품은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이소와 일부 편의점이 소용량 저가 제품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면서 유통 채널 간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고객들이 이제 아무래도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손쉽게 사람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이미 지난 12월 건기식 판매를 시작한 CU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른 편의점들도 건기식 판매를 검토 중으로 알려지면서 유통 채널들의 6조 건기식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불청객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고 특히 서울과 수원에서는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서울을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 지역도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다만 광주와 전북은 밤과 내일 낮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18도, 광주 2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날이 더 따뜻해지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맑은 날씨 속에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꼽았습니다.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을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확인됐다며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헌재의 선고가 윤 대통령에게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는 검사 탄핵 사건 선고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만큼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해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도 했는데 이 같은 판단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오히려 배치된다는 겁니다. 또 국회 봉쇄 시도와 체포조 운용 등 다른 주요 쟁점들이 산적한 만큼 이번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결정적 영향을 주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서 남은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로 넘어온 탄핵 심판 13건 가운데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서 5건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국회 탄핵 소추안은 모두 29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난 2023년 2월 야당 주도로 추진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시작으로 마지막으로는 한독수 국무총리까지 중복 인원을 빼면 모두 공직자 23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무총리 한독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탄핵안은 모두 13건인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일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헌재의 판단이 남은 건 모두 5건입니다. 재판부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안 29건 가운데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해당 공직자의 자진 사퇴 등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일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주장했는데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에도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재일 감사원장이 직무정지된 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관저에 머물던 최재일 원장은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감사원으로 출근해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전국에선 공직자들이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 기각 이후 곧장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재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며 100일 가까운 시간 구성원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적어도 자신이 부임한 뒤에는 필요한 수사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답했습니다. 굵직한 사건들을 털어낸 헌재가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할지 관심입니다. 아직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선고 당일에도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겁니다. 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은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의 합류로 뒤늦게 8인 체제로 보완되면서 불완전성 논란을 겨우 벗었기 때문입니다. 8인 체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등 관련 사건 판결을 선고하며 교통정리를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측도 선고 기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변론이 종결됐고 지금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심까지의 기간이 최장이었다면 의미가 있지만 결심 이후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최장 기간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소추 사유를 반박하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이 폭력 사태에 단단히 대비하는 가운데 헌재 담장에는 철조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경찰은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완전히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인근 상가에는 입간판과 화분, 유리병 등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모두 치워달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요구해서 이런 거 앞에 이런 거 치우기도 했는데 그때 한번 쓰러진 적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하면 바로 다 들여놓고 그래요. 여기 물이 막 흔들거든요. 원래는 한거 같아서 저는 밖에 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으로 치우거든요. 경찰은 또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을 포함해 서울 도심의 고층 건물 옥상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뿐 아니라 선고 당일 헌재 근처의 공사장과 주유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기름이나 연장을 탈취해 불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겁니다. 연장도 많고 저기잖아요. 위험 저기 하는 게 많잖아요. 아마 군사 중지적인 일이 올 것 같은데. 경복궁 등 헌재 인근 문화유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종로구청은 운현궁의 경우 시위대가 훼손할 불상사에 대비해 문을 아예 걸어 잠그기로 했습니다. 경찰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서부지구와 북부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헌재 담장위에는 시위대 난입을 막기 위한 원형 철조망도 설치됐습니다. 폭풍 전야 분위기 속 캡사이신과 장봉 사용 훈련까지 마친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특위는 보고서에 적법한 개헌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시정 조치 사항으로 담았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인터넷 매체 주장에 대해 삼청동에 있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65% 올랐습니다.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3년 연속 69%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으로 시세 변동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입니다. 지역별 편차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서울이 8% 가까이 오르는 등 수도권 상승세가 두드러졌지만 세종은 3% 넘게 떨어지는 등 변동률 하위 5곳 모두 지방이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나 용산 등은 공시가격이 10% 이상 뛴 데 비해 외곽 지역은 1%대 오르는 데 그쳐 온도차가 컸습니다. 강남이나 마용성 위주의 그런 상승세, 외곽 지역 위주로는 그 상승폭도 미미했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이번 공동주택 가격 발표에서 반영을 해서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이었고 비싼 아파트 상위 10곳도 강남 3구나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12억 초과 아파트의 88.2%가 서울에 몰렸습니다. 서울 레미안 원베일리 국민평형 보유세의 경우 1,8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6%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기 지역 일부를 제외한 강북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끝내 현실화하자 정인교 통상본부장이 곧바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줄줄이 예고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와 더불어 나라별 상호 관세 문제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과의 본격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국익 최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가장 적합한 협력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인식시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예고와 유예, 번복이 잇따르다 보니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일단 첫 폭탄을 맞게 된 철강 알루미늄 분야를 중심으로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세 회피를 위한 불공정 무역 시도가 훨씬 빈번할 것으로 보고 통상 방어 기능을 확대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불공정 무역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무역위원회의 조사 역량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수입에 대응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제가 국내 시장에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상품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역투자진흥공사, 포트라를 지원 창구로 지정해 초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이달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됐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입시제도 변경에 대한 불안감과 고물가 속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서 2조 1천억 원, 7.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8만 명, 1.5% 줄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사교육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5세 이하 유아도 예체능 학원은 물론 영어와 수학, 논술 학원까지 많이 다니는데 한 달에 평균 30만 원 이상 학원비가 든다고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초중고교 학생들 학원뿐만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6살 미만 아동 13,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 조사를 해봤더니 학원 다니는 유아는 조사 대상의 47.6%,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특히 2세 이하도 24.6%가 사교육을 받았고 5세는 81.2%로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 태권도, 피아노,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17만 2천 원이었고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같은 일반 과목 학원비는 34만 원이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가정보육 유아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영어 학원으로 등록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가정보육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반일제 이상 영어 유치원비는 한 달 평균 154만 5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유아 사교육비 증가 현상은 취학 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급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사교육 참여율이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이들이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 딜레마는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내 8개 전업 카드사들이 모두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승인을 중단합니다. 우리와 하나카드는 오늘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고 롯데와 BC도 오늘 안에 승인 중단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신한과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과 현대카드는 어제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김 창업자가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 협의체 공동의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정신하 대표 단독 의장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황사가 발원한 중국 북서부 고원지대에 폭설을 동반한 폭풍이 덮쳤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찬바람에 황사에 이어 꽃샘추위까지 한반도로 날아들 예정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고속도로에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눈삽을 휘둘러 길을 내보지만 금방 다시 하얗게 뒤덮이고 맙니다. 결국 모두 달라붙어 눈 속에 갇힌 차량을 밀거나 경찰차, 중장비를 동원해 끌어내기도 합니다. 一辆轿车内3人被困，其中有1名婴儿。由于现场车辆无法进入，救援人员经过近1小时的徒步抵达现场。 중국 북서부 내몽고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지에 눈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초속 30m 넘는 강풍이 황사를 일으킨 데 이어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폭설까지 뿌린 겁니다. 고속도로 곳곳이 폐쇄되면서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封路了，下大雪，这里就是给送的泡面呢，就是感动吧。10几个小时呗，下雪完了能见度能5米就不错了，有的时候连看都看不见。 30cm 두께로 쌓인 눈은 날이 새도록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앞서 북서풍을 타고 올해 첫 황사가 날아들었던 베이징엔 이렇게 봄꽃이 피었는데 이번에도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계절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고 외곽 산간 지역엔 눈발도 내릴 거란 예보입니다. 춘 3월에도 멈추지 않는 동장군의 기세에 황사에 이어 꽃샘추위까지 한반도로 건너올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시흥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지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 차량기지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차량이 쓰러지며 작업자들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재활용 폐기물 위로 새빨간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주차된 차량과 컨테이너 건물 뒤쪽으로는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5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물상에 있던 자재 대부분이 시꺼멓게 탔습니다. 4시간 반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오쯤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과천요금소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일부와 실려있던 폐자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안에서 구조대가 환자를 옮깁니다.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 건설 현장에서 이동하던 작업 차량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들이 머리를 다치는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작업 차량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적치물과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친 작업자들은 하도급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평소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의무 위반 사항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잠입해 피해자인 척 보험금을 타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목동에 있는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현장에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은 다른 공사 현장에 가 있었고 안전관리자는 지난해 말 퇴사한 이후 새로 채용하지 않아 공백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화기 작업 중 불티 비산 방지 덮개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화물선이 중국 선박과 충돌에 침몰하면서 북한 선원이 2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주도로 구조 작업이 펼쳐졌지만 중국과 북한 모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은 석탄을 밀 수출하던 선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사고는 지난달 말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처 해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 화물선이 중국 선박과 충돌하면서 중국 당국 주도로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20명 가까운 북한 선원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지만 북한 화물선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채 항해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남동부 서해수역은 북한 화물선이 석탄 밀수출에 자주 이용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재를 피해 석탄을 밀수출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인명피해에도 북한은 물론 중국 당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략 외화 수입의 95%의 수입원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의 국가 차원의 밀수와 그리고 중국의 밀수업자 간의 거래로 보여지고요. 앞서 지난 2017년에도 북한 화물선은 중국 장수성 레닌강 근처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에 침몰했지만 당시엔 선원들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그 이전인 2011년 1월엔 북한 화물선이 비싼 지역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하면서 17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야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부결당론을 정했지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반면 여당과 재개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하면서 성장에 쏟아야 할 자원을 경영권 방어와 법정 싸움에 투입해야 할 거라는 논리입니다.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들 단기 이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게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에 더해 상법 개정안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에선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제2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최상목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또 한 차례 충돌이 전망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유력 인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을 사과하라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이 대표가 연일 단일 대우를 강조하지만 당내 통합 움직임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비명계 잠룡들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던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벌인 짓이란 최근 이 대표의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통합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명과 더불어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에 미치지 못하는 민주당 지지율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는 발언들인데 이 대표는 일단 당내 3선 의원들에 이어 비명계로 꼽히는 이광재 전 사무총장을 잇따라 만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통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거에 공감대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한 걸 고리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오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즉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이 대표 자기 재판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하여 지원시켜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봉합 수준으로 접어드나 싶었던 당내 갈등이 재연될 기류마저 감지됩니다. 일각에선 박스권에 갇힌 민주당 지지율이 단일 대우 구축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했는데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 도쿄 중심가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의자인 40대 남성은 생방송을 보면서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는데 범행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며 걷고 있던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방송을 예고했는데 이튿날 남성은 지하철로 이동하며 생방송 화면을 통해 여성이 있는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이 인터넷 생중계로 그대로 나가면서 네티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로 주변과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가 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히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はい、配信では普通に明るかったし。毎回同じだったら飽きちゃうので、普通に挑戦してて、すごいね、けなげで応援してたんですけど、悲しいしかないですよね、すごい。 범인은 피해자를 만나 호의로 자신의 저금 등을 털어 254만 엔을 빌려줬지만 이후 연락도 끊고 돈을 갚지 않은 채 방송으로 돈을 버는 모습에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위험한 신체 부위를 집중 공격한 점을 들어 강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감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입니다. 한화 류현진은 첫 시범 경기를 무난하게 마쳤고 기아의 새 외국인 투수 올런은 2경기째 안정감 있는 투구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한화 류현진이 시범 경기에서 처음으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롯데를 상대로 1회에는 속구를 주로 던지며 3자 범퇴. 2회와 3회에는 안타 1개씩을 맞았지만 변화구를 섞어가며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4회 투아웃 이후 나승엽에게 안타. 전준우에게 투런포를 맞고 4이닝 2실점. 최고 구속은 3회 윤동인을 상대로 147km를 찍었습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큼 전주훈련 막판 부진에 대한 걱정은 지웠습니다. 롯데의 새 외국인 투수 데이비스는 4회까지 안타 7개와 볼넷 3개로 흔들렸지만 실점은 1점으로 막았습니다. 기아가 야심차게 데려온 올러의 피칭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최고 구속은 154km. 4회까지 체인지업과 커브 등 5개 구종을 테스트하며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2경기째 호투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시즌 전 LG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삼성의 최원태는 친정팀을 상대로 제구력에 흔들리며 4회 투아웃까지 석점을 내줬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내일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을 앞서가며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18도, 대전 19도, 광주 21도까지 올라 날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 대전 2도, 광주 6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당근이나 고구마 등 비타민이 풍부한 간식과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사료를 먹이는 것이 좋고요. 또 깨끗한 물을 먹도록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실내 온도를 20에서 22도,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좋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황사가 점차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휴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희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